안녕하세요. 저는 김관식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아내 순영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메마른 장작개비처럼 가늘어진 아내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힘겹게 쓸어내렸어요. 병실 창문으로는 늦은 오후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아내는 이미 몇 주째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날은 무언가 최후의 힘을 짜내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저는 귀를 아내의 입가로 가까이 가져갔어요. 여보, 저기 서랍장. 간호사를 불러 서랍장을 열자 아내는 빳빳한 서류 봉투 하나와 낡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과 제 이름으로 된 정기예금 통장이었죠. 아내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그것들을 제게 건넸습니다. 쇠약해진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니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것만은 꼭 지켜요. 절대 누구에게도 주면 안 돼요.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절박한 눈빛이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도라는 말을 할 때는 마치 며느리 희정의 얼굴이라도 떠올린 사람처럼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오랜 암투병으로 아내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죠. 그저 아내를 안심시켜주고 싶었어요. 걱정하지 마, 순영아. 당신이랑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집인데 내가 목숨처럼 지킬게. 아무 걱정하지 마요. 제 말에 아내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입을 열다가 이내 무언가를 체념한 듯 눈을 감아버렸죠. 마치 아들 인수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그게 순영과 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깊은 불안의 의미를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아내의 앙상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례식은 아들의 회사 동료들과 제 오랜 친구들, 그리고 친지들이 찾아와 나름 북적이는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사흘 내내 저는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활짝 웃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함께했던 50년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한가운데서 제 귀를 후벼 파는 소리가 들려왔죠. 바로 며느리 우희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조문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버님 집이 꽤 비싸던데요. 위치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희정은 지인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어요. 지금 저게 상주 노릇을 하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주변의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상주인 아들 인수는 제 옆에서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저는 차마 아내의 영정 앞에서 상을 뒤엎을 수는 없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우연히 며느리가 부의금 봉투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장부가 있으니 나중에 확인해도 될 텐데 희정은 조문객이 자리를 뜰 때마다 곁눈질로 봉투를 열어 안의 금액을 확인하고 있더군요. 10만 원짜리 수표라도 나오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 표정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돈에 대한 탐욕이 먼저인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깊은 환멸을 느꼈어요. 아들이 저런 여자를 왜 아내로 맞았을까? 하늘에 있는 순영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을 칠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아내의 유골을 납골당에 모시고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싸늘한 공기가 저를 덮쳐왔죠.
지금까지는 늘 된장국 냄새와 함께 다녀오셨어요? 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저를 맞이했는데 말입니다. 그날부터 한 달간 저는 깊은 상실감 속에서 허우적거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습관처럼 수저를 2벌 놓았다가 이내 쓸쓸히 하나를 거두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져 밥을 제대로 넘기기가 힘들었죠. 아내가 매일 아침 정성껏 끓여주던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제가 흉내내어 끓여보아도 그 깊은 맛은 도저히 나지 않더군요. 혼자 TV를 켜놓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웃음이 터져도 맞장구 쳐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아내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그대로인데 정작 아내만 없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베란다에 아내가 애지중지 가꾸던 난초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는 것이 제 유일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병상에서 아내가 제게 건네주었던 서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주면 안 돼요. 그 절박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죠.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행동이 겹쳐지면서 저는 불현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벽장을 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낡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약속대로 집 등기부등본과 통장을 금고 깊숙이 넣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꿨어요. 둔탁한 소리를 내며 금고 문이 닫히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감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그저 아내의 마지막 유언을 지켰다는 안도감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싸움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아내를 보낸 후 3번의 달이 차고 기울었습니다. 시간이라는 약은 생각보다 더디게 효력을 발휘하더군요. 첫 달은 본물 터진 듯한 슬픔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2번째 달은 집안을 가득 채운 적막감에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3번째 달이 되어서야 저는 비로소 아내가 없는 일상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의 사진을 한번 쓸어보고 베란다의 난초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죠. 아내가 남기고 간 살림살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들을 보며 주저앉아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순영이 내 곁에 머물다간 따스한 흔적이라 여기기로 했어요. 그렇게 위태롭지만 잔잔한 평화가 제게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 평화를 깨트린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 우희정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던 그날 오후, 저는 무심코 현관문을 열었다가 희정의 얼굴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장례식 이후로는 전화 한 통 없던 녀석이 무슨 일로 예고도 없이 찾아왔을까 싶었죠. 희정은 제게 온 것이 아니라 마치 제 뒤에 있는 이 집에 볼 일이 있는 사람처럼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눈을 두리번거리며 거실을 훑어보았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진작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제가 가게 준비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모습이 조금도 반가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과일이라도 내올까 싶어 부엌으로 향했어요. 희정은 제 뒤통수에 대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게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카페예요.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 카페요. 자리가 아주 좋게 나온 게 있어서요. 이것만 잘 되면 우리 인수 씨 회사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혼잣말인 듯 하면서도 명백히 제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쟁반에 사과 몇 알을 깎아내오며 맞은편에 앉았어요. 역시나 이 녀석이 아무 용건 없이 나를 찾아올 리가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희정은 과일에는 손도 대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눈빛은 장례식장에서 부의금을 확인할 때와 똑같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사실 오늘 아버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부탁이냐? 제가 알아보니까 가게 인수하고 인테리어까지 하려면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아버님이 대출을 좀 받아주셨으면 해서요. 저는 말없이 희정을 쳐다봤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병상에 누워 집문서를 제게 건네주던 아내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주면 안 돼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죠.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리며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인수랑 너희들 앞으로도 대출이 있지 않으냐? 뭘 또 받는단 말이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아버님, 딱 5천만 원이면 돼요. 아버님은 신용도 좋으시고 이 집도 있으니까 은행에서 금방 나올 거예요. 제가 이자랑 원금은 꼬박꼬박 갚을게요. 절대 패 끼치는 일 없을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집을 담보로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며느리의 카페 창업 자금을 대라니요. 저는 헛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이 집은 너희 어머니랑 나의 피와 땀이 깃든 곳이야. 함부로 담보 잡고 그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어차피 이 집 아버님 돌아가시면 다 저희 인수 오빠 거 될 거잖아요. 미리 좀 당겨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큰 집에 혼자 사시면서 욕심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과도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게 자식된 도리를 하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요? 제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마치 제 죽음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듯한 말투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왜 그토록 불안에 떨었는지, 왜 제 손을 붙잡고 그 집만은 꼭 지키라고 신신당부했는지를요. 아내는 이미 며느리의 저런 속내를 전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내가 죽으면 이 집이 너희 것이 된다고. 이 집은 내 집이다. 내가 어떻게 할지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야. 너희가 감히 넘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아버님,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저희가 아버님 유일한 자식인데 그럼 이 집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잘 돼야 아버님 노후도 편하게 모실 거 아니에요. 시끄럽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너희 인생이나 잘 살아. 대출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도 마라.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희정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선하던 눈매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먹이를 빼앗긴 살쾡이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가득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후회하실 거예요, 아버님. 꼭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구셔야겠어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른 희정은 핸드백을 거칠게 낚아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손끝이 차가워졌죠. 아내가 떠난 슬픔과는 다른 차갑고 불길한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니나 다를까 아들 인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이름만 보고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피곤에 절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인수예요. 좀 괜찮으세요? 그래, 무슨 일이냐? 다름이 아니라 희정이가 집에 와서 계속 울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너무 서운하다고.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희정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카페도 차리고 우리도 자리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원망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마치 제가 희대의 악당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수야, 너는 아비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지도 않으냐? 너희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내게 무슨 말을 남겼는지 알아? 아버지, 또 어머니 이야기세요. 희정이 말로는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예민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회사에서 힘든 시기라 정말 어려워서 그래요.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아내 희정이 입력해 놓은 말들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죠. 자기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제 말보다 며느리의 말만 믿는구나. 저 녀석은 완전히 저 악독한 여자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구나. 안 된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라. 아버지, 제발요. 엄마였으면 분명히 도와줬을 텐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으세요? 아들이 내뱉은 마지막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엄마였으면 도와줬을 텐데. 세상에, 어찌 제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내 순영은 며느리의 속내를 알고 이 집을 지키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아들놈은 그런 엄마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저를 공격하는 무기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아들의 그 잔인한 한마디가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순영아. 내가 반드시 지켜주마. 저 어리석은 아들놈과 악독한 며느리로부터 당신과 나의 모든 것이 담긴 이 집을 반드시 지켜내고 말겠다. 너희 어머니는 절대 너희를 돕지 않았을 거다.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만 끊는다.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아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제 예상은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전부터 현관문 밖에서 며느리의 고함이 들려왔어요. 쿵, 쿵, 쿵.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울렸습니다. 아버님, 문 좀 열어보세요. 이야기 좀 해요. 집 팔아서라도 돈 좀 빌려주세요. 이 고집쟁이 영감탱이. 목소리를 일부러 높여 이웃들이 모두 듣도록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파렴치한 늙은이로 만들어 망신을 주려는 속셈이었죠. 인터폰 화면 속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냐.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 신고. 신고 한번 해보시죠. 자식 앞길 막는 비정한 시아버지라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낼 테니까. 아버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문을 열어주는 순간 이 집은 저 녀석의 소나기에 넘어가고 말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찾아오지 마라. 다음에 또 찾아오면 그때는 정말 경찰을 부를 거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인터폰을 꺼버렸습니다. 밖에서는 한동안 며느리의 욕설과 저주가 이어졌어요. 이웃들이 창문으로 내다보는 것이 느껴져 낯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한참을 더 소리 지르던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두고 봐요.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현관문에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전쟁의 시작이구나.
아내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아내의 첫 번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 함께 납골당에 가자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제 어미의 첫 기일은 챙기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죠. 아들은 우물쭈물하며 말을 흐리더니 이내 며느리를 바꿔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희정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버님, 저희 그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마음으로만 추모할게요. 아버님 혼자 다녀오세요. 마음으로만 추모하겠다는 그 말이 어찌나 가식적으로 들리던지요. 제 어미의 기일보다 중요한 약속이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저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파올 뿐이었습니다. 기일 아침, 저는 홀로 아내를 만나러 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좋아했던 찰쌀떡과 약과를 정성껏 챙기고 가장 아끼던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납골당으로 향하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유난히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해 아내의 사진 앞에 서자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진 속 순영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데 저만 홀로 늙어가는 것 같아 서러움이 북받쳤죠. 저는 가져간 음식을 차려놓고 아내의 유골함 옆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당신 첫 기일인데 인수랑 희정이는 오지도 않았네. 당신 말이 다 맞았어. 그 녀석,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그런데 우리 인수는 대체 왜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당신이 하늘에서라도 좀 보고 우리 아들 정신 좀 차리게 해줘. 응. 저는 아내의 사진을 손으로 쓸어보며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최근에 새로 인화한 우리가 함께 여행 가서 찍었던 사진을 낡은 사진 옆에 나란히 놓아주었어요. 당신 혼자 외롭지 말라고 내가 늘 곁에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집에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심장이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기 위해 일부러 걸음을 재촉했죠.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마침내 저희 집 현관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현관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던 겁니다. 도둑인가? 아니면 설마.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는 가운데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발장에는 며느리가 평소에 즐겨 신던 아찔한 높이의 하이힐이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었어요. 그 순간 불안감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희정아, 우희정, 안에 있느냐? 저는 소리치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끔찍하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죠. 거실 한가운데 며느리 우희정이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닥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신발을 신은 채로 그 사진 위를 지근지근 밟고 있었어요. 액자는 이미 금이 가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던 아내의 얼굴은 희정의 구두굽 아래서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죽어서도 방해야.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 그냥 곱게 집이나 넘겨주면 어디가 덧나나. 며느리는 저주를 퍼부으며 아내의 얼굴을 몇 번이고 더 짓밟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앞이 하얘지고 온몸의 피가 머리 꼭대기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성과 합리를 담당하던 뇌의 한 부분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것 같았죠. 제 안에서 잠자고 있던 야수가 포효하며 뛰쳐나왔습니다. 제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며느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증스러운 며느리의 멱살을 잡아챘어요. 희정은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넘어진 희정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그대로 질질 끌어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제 평생 여자에게 손을 대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제 아내를, 제 삶의 전부를 모욕한 악마를 처단하는 심판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행패야. 이 더러운 발로, 이 오만하고 추악한 구두굽으로 지금 어딜 밟고 있는 줄 알아? 여기가 어떤 곳인데?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네가 감히 발을 들여? 이 집은 너 같은 것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이 집은 내 아내가, 우리 순영이가 평생을 바쳐 닦고 쓸고 가꾼 우리 부부의 성지 같은 곳이란 말이다. 네가 뭔데? 대체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내의 얼굴을, 그 고왔던 내 아내의 얼굴을 발로 짓이겨? 네가 사람이냐? 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탈을 쓴 악마지. 돈에 미쳐서 제 어미뻘 되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까지 발로 짓밟는 너 같은 건 악마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장례식장에서부터 알아봤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는데 너 혼자 조문객들 앞에서 이 집이 얼마짜리니 어쩌니 떠들어댈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 슬픔의 자리에서 부의금 봉투를 몰래 열어보며 입꼬리가 올라가던 그 탐욕스러운 네 낯짝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내 아내가, 우리 순영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평생을 너한테 밥해주고 네 아들놈들 기저귀 갈아주면서 굳은 일도 맡아 하던 사람이 너한테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어서 죽어서까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냔 말이다. 너는 입만 열면 돈, 돈, 돈. 네 눈에는 돈밖에 보이는 게 없지. 그깟 놈의 돈 때문에 네 사치스러운 씀씀이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도 우습게 하는 년이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어림도 없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집은 너 같은 악마의 손에 절대 넘겨줄 수 없다. 이 집은 말이다, 내가 20살 때부터 공사판을 전전하고 우리 순영이가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해가면서 푼돈을 모아 마련한 집이야. 이 벽돌 하나하나에, 이 마룻바닥 한 뼘 한 뼘에 우리 부부의 피땀 눈물이 서려 있단 말이다. 네가 그걸 알아? 비가 새는 단칸방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던 밤들을 네가 아냐고? 라면 한 개를 쪼개 먹으면서도 행복했던 우리 부부의 세월을 돈에 미친 네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그런 집을, 그런 내 아내의 역사를 네가 감히 더럽혀? 우리 순영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병상에 누워서도 이 집만은 꼭 지켜달라고, 너 같은 것한테서 꼭 지켜달라고 내 손을 붙잡고 유언을 남겼다. 그때는 그저 아파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내 아내는 이미 너의 그 시커먼 속내를, 그 뱀 같은 본성을 전부 꿰뚫어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내 아들놈은, 내 배 아파 낳은 저 어리석은 놈은 어미의 그 처절했던 마음도 모르고 너한테 홀려서 제 아비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어.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인 게 내 인생의 천추의 한이다.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일 생각하지 마라. 너는 오늘부로 내 며느리도 아니고 내 아들놈의 아내도 아니다.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야. 썩 꺼져. 당장 내 집에서, 내 아내의 흔적이 가득한 이 신성한 곳에서 썩 꺼지란 말이다. 이거나, 이 노망난 영감탱이가 미쳤나.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희정은 악을 쓰며 제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도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부서진 아내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현관문을 쾅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문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모를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밖에서 망이라도 보고 있었던 것인지
잠시 후 아들 인수가 헐레벌떡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희정을 발견한 아들은 이성을 잃고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문 열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은 다짜고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은 채 갈라지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제가 네 어미 영정 사진을 발로 밟고 있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상황을 설명했지만 아들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군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희정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오해하신 거겠죠. 오해라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광경을 오해라고 말하다니요. 문틈으로 희정이 아들의 등 뒤에 숨어 교활하게 눈물을 닦으며 저를 쳐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아버님이 요즘 이상해. 자꾸 헛것을 보시는 것 같아. 내가 잠깐 집에 들렀는데 갑자기 나한테 소리를 지르시면서 여보, 나 너무 무서웠어. 며느리는 한술 더 떠 제가 치매에 걸려 헛것을 본다는 듯이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뻔뻔한 연기에 아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죠. 아들은 저를 마치 정신병자 취급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문 좀 열고 이야기하세요. 희정이한테 사과하셔야죠. 사과? 대체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날 아들에게도 완벽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이라고 믿었던 저 존재는 이제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 악마 같은 여자의 편에 서서 제 가슴에 칼을 꽂고 있었어요. 너희 둘 다 다시는 이 집에 발 들릴 생각하지 마라. 내 눈에 띄는 날엔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당장 꺼져.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목소리였을 겁니다. 제 단호한 외침에 아들 녀석도 더는 어쩌지 못하고 훌쩍이는 며느리를 부축해 돌아섰습니다.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저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아내의 명예를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끔찍한 밤이 지나고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밤새 제 머릿속에서는 부서진 아내의 사진과 아들의 배신에 찬 얼굴, 그리고 며느리의 악독한 미소가 번갈아 떠오르며 저를 괴롭혔죠. 동이 트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거나 분노에 몸을 떨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서진 아내의 영정 사진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법률 사무소였죠. 상담실에 앉아 젊은 변호사에게 그간의 일을 털어놓는데 제 목소리가 자꾸만 떨려 나왔어요. 며느리의 대출 요구부터 시작해서 아들의 외면, 그리고 어제 있었던 참혹한 사건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들이라고 해도 저 녀석들에게 이 집을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제가 죽은 뒤에라도 저것들이 이 집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제 간절한 물음에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는 이 집에서 편안하게 거주하시면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시고 사후에는 이 집의 소유권이나 처분으로 얻은 이익이 아버님께서 지정한 다른 수익자, 예를 들면 손주들에게 돌아가도록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죠.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족 신탁.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지만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당장 그 절차를 시작해 주십시오. 수임료는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는데 손이 조금 떨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고 배신한 자식에게 내리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결단이었죠. 사무실을 나오는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저는 곧장 제 오랜 친구 박종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태는 저와 군대 동기로 만나 어언 40년을 함께한 중마고불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경찰서에서 형사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한 친구였기에 이런 일에는 저보다 훨씬 밝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속을 잡고 근처 다방에서 만난 종태는 제 얼굴을 보더니 대뜸 말했습니다. 김관식,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냐? 눈빛도 예전 같지 않고 무슨 큰일 있는 거지? 오랜 친구는 역시 달랐습니다. 제가 아무 말하지 않아도 제 안의 폭풍을 읽어내더군요. 저는 종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요구한 것부터 아내의 영정사진을 짓밟은 만행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종태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나중에는 저보다 더 분노하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것들을 봤나?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관식아,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이건 범죄야, 범죄. 전직 형사다운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종태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종태야, 그래서 너한테 부탁이 있다. 내 며느리, 우희정이라는 애 뒷조사를 좀 해줄 수 있겠냐? 저렇게까지 돈에 미쳐서 날뛰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 다른 구석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 내가 그냥은 못 당할 것 같아. 제 부탁에 종태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직 경찰서에 아는 후배들이 많아. 그 며느리라는 여자, 과거 행적부터 지금 뭘 하고 다니는지까지 싹 다 파헤쳐 줄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몸이나 챙기고 있어. 믿을 사람은 오래된 친구밖에 더 있겠냐. 종태의 든든한 한마디에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음에 작은 위안이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죠. 종태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아침에 나설 때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텅 빈 집안을 둘러보는데 문득 아내의 방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차마 그 방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그대로 놓아두고 있었거든요. 방에 들어서자 아내가 쓰던 화장품 냄새와 옷에 배어있던 섬유유연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내의 옷들을 개어 상자에 담고 화장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내의 고통과 불안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오늘 희정이가 다녀갔다. 저녁을 먹는데 슬쩍 집 시세가 얼마냐고 물어본다. 기분이 이상했다. 인수 앞에서는 살갑게 구는데 둘만 있으면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 같아 불안하다.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 내가 만약 관식 씨보다 먼저 가게 되면 어쩌나. 저 순하고 착한 사람이 혼자 남아서 저 여우 같은 며느리를 어떻게 당해낼까.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일기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기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며느리의 본색을 눈치채고 혼자서 속을 끓이고 있었던 겁니다. 왜 제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하나뿐인 아들 인수의 가정이 깨질까봐, 그리고 제가 걱정할까봐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겠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힘없이 갈겨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관식 씨에게만은 집을 꼭 지키라고 말해야 한다.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다. 저는 아내의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심장을 마구 핥히는 것 같았어요. 순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해. 당신이 남긴 이 마지막 기록을 나는 당신의 유언으로 삼겠소. 그리고 당신의 이 고통을 내가 반드시 저 악독한 것들에게 몇 배로 갚아주겠소.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고. 이것은 죽은 아내의 명예를 되찾고 저의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한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친구 종태에게 연락을 기다리는 일주일은 실로 피를 말리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구청과 병원을 오가며 가족 신탁에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뗄 때마다 창구 직원의 무심한 표정 뒤로 제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 했어요.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늘끔하게 자식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이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일기장을 떠올리면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틈이 없었죠. 이것은 저의 의무이자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종태에게서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제게 직접 보여줄 것이 있다며 평소 자주 가던 동네 낡은 다방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약속 장소에 나가자 종태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믹스커피 한 잔과 얄팍한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죠. 그의 표정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관씨가 앉아라.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야 할 게다. 종태의 낮은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종태는 서류철을 열어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네 며느리 우희정. 5년 전에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더구나. 피해자가 20명이 넘었고 피해액도 억 단위였어. 그때는 중간책이라 혐의를 교묘하게 빠져나가 처벌은 피했지만 질이 아주 안 좋은 사건이었지. 더 놀라운 건 뭔지 아냐? 저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종태만 쳐다봤습니다. 종태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결혼하기 직전까지 신용불량자였어. 빚이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카드 돌려막기부터 사채까지 손을 댔던 모양이야. 아마 네 아들놈 만나서 결혼하는 걸로 인생 역전이라도 꿈꿨던 거겠지.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다단계 사기 전과의 신용불량자라니요. 그런 엄청난 사실을 제 아들 인수는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몰랐을 겁니다. 알았다면 아무리 어리석어도 저런 여자와 결혼까지 하지는 않았겠죠. 순영이 왜 그토록 며느리를 경계했는지 그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정말 내 며느리가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냐? 경찰 내부망에서 확인한 거니 틀림없다. 그런데 관씨가 내 생각엔 이게 전부가 아닐 것 같다. 뭔가 냄새가 나.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카페 사업이라는 것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 더 깊이 파보면 분명히 더 나올 거다. 어떻게 할까? 종태의 눈빛은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갈 것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제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이미 제 손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이상 저는 그 바닥까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종태야, 끝까지 파줘.
저 녀석의 실체를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다. 그래야 내 아들놈도 정신을 차리지 않겠냐. 부탁한다. 제 결연한 대답에 종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의 얼굴에서 저를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전직 형사로서의 집요한 승부욕이 동시에 느껴졌죠. 종태와 헤어진 후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의 과거를 알고 나니 문득 아들 명의의 대출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 창구에 가서 아들의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잠시 기다리자 은행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명의로 저희 은행에 대출이 있으시네요. 그것도 한 달 전에 새로 받으신 건데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직원이 뽑아준 서류를 받아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류에는 김인수라는 이름으로 3천만 원의 신용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다른 은행들에도 모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제 아들 인수의 이름으로 이미 3개의 금융기관에서 총 8천만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두 최근 석 달 사이에 이루어진 것들이었어요. 대출 서류에 적힌 용도는 한결같이 사업자금이었습니다. 직원분, 혹시 이 대출 신청을 제 아들이 직접 와서 한 게 맞습니까? 네, 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분증 들고 내방하셔서 서류 작성하고 받아가셨습니다. 저희가 본인 확인은 철저하게 하니까요. 은행 직원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출 서류에 남겨진 아들의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얼핏 보면 아들의 필적과 비슷했지만 제가 평생을 봐온 아들의 글씨체와는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획을 긋는 마지막 부분이 교활하게 살짝 위로 올라가 있었죠. 그건 며느리의 필체와 비슷했습니다. 아들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훔쳐 아들인 척 연기를 해서 대출을 받아낸 것이 틀림없었어요. 과거 다단계 사기를 쳤던 솜씨가 어디 가지 않은 겁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자기 이름으로 8천만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전화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퇴근 시간이 되어 지친 얼굴로 회사 건물을 나서는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주변 눈치를 살폈어요.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락이라도 미리 주시지. 따라오너라. 너랑 할 이야기가 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주 앉은 아들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품에서 은행 서류들을 꺼내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인수야. 네 이름으로 대출이 8천만 원이나 있는 거 너는 알고 있었느냐? 서류를 본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이던 아들은 이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알고 있었어요. 희정이가 곧 갚는다고 했어요. 카페만 개업하면 금방 다 해결된다고. 이놈아,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냐? 네 아내가 네 신분증이랑 도장 훔쳐서 사문서 위조까지 해가며 만든 빚이야. 너는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말이냐? 저는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아버지, 희정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희정이를 믿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희정이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범죄 행각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심지어 감싸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것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미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일종의 세뇌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었죠. 깊은 한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정 그렇다면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한 가지만 명심해라. 그 여자는 절대 네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을 거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다시는 나를 찾아올 생각하지 마라. 저는 국밥값만 계산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내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들과의 처참한 만남 이후 며느리의 공격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제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위협이 아닌 제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말살시키려는 음험한 계획이었죠. 어느 날 저는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살갑게 인사를 건네던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어색하고 불쌍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어르신,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기력도 없으시고 깜빡깜빡 하시는 일은 없으시고요. 저는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나가던 경로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함께 장기를 두던 김영감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관식 씨,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다면서? 며느님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그런다는데 큰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우희정이 동네방네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슈퍼 주인의 이상한 눈빛도 경로당 친구들의 걱정 어린 시선도 모두 그 때문이었던 거죠. 정말이지 치가 떨리도록 영악한 수법이었습니다. 저를 판단 능력이 흐린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 제가 하는 모든 말을 헛소리로 치부하게 만들 속셈이었어요. 그렇게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킨 뒤에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금치산자 신청이라도 해서 이 집을 빼앗을 계획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일기장 속 불안이 현실이 되어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의 계획은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센터에서 나왔다는 젊은 직원 두 사람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어주며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는 시립복지센터에서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르신 가족분께서 요양원 입소 상담을 요청하셔서요. 어르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을 좀 진행하려고 방문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멀쩡하게 두 발로 서 있는 사람을 산송장 취급하며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내 몸 하나 거뜬히 건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요양원이라니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들어갈 생각 없으니 이만 돌아가시오. 어르신, 그렇게 말씀 마세요. 가족분께서 어르신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 자꾸 밖을 잃어버리신다고요. 저희가 좋은 시설을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센터 직원들은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으면 저 순진한 젊은이들이 완전히 속아서 저를 불쌍한 독거노인 취급하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단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소.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이대로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증거 없이는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는 나도 나를 지킬 무기를 손에 쥐어야만 한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인터넷으로 CCTV 설치 업체를 수소문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오늘 와서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오후가 되자 젊은 설치기사 한 명이 장비를 들고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잘 보이는 거실 천장, 거실 전체를 비출 수 있는 구석, 그리고 주방까지. 집안 곳곳에 총 6대의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위치를 지정했죠. 더불어 소파 밑과 식탁 아래에는 고성능 녹음기까지 숨겨두었습니다. 제 집이 마치 요새처럼 변해가는 모습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요즘 이런 일로 설치 요청하시는 어르신들이 부쩍 많아졌어요. 세상이 너무 험해져서요. 힘내세요, 어르신. 설치를 마친 기사가 저를 위로하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가 알려준 대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집안의 모든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설정을 마쳤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 낯설게 비치는 제 집의 모습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이제 제 사적인 공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지켜줄 20개의 눈이 생겨난 셈이었죠. 이 집은 이제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줄 증거를 수집하고 저 악독한 며느리의 계략에 맞서 싸울 저의 전쟁터가 된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덫은 놓아졌으니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릴 차례였습니다. 며느리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제 친구 종태의 조사에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종태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벌이고 있다는 카페 사업의 실체를 알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종태가 알려준 장소로 나갔습니다. 이번에 만난 곳은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였어요. 종태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와 제게 건넸습니다. 관식아, 이거 네 며느리가 투자자들한테 나눠준 사업 설명서다. 한번 읽어봐라. 기가 막힐 게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듯한 카페 사진과 함께 소자본 고수익 창업 신화, 월 1,000만 원 수익 보장 같은 문구들이 현란하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초기 가맹비가 5천만 원이나 되는데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어요. 대신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올 때마다 수익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기 아니냐? 맞아.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교묘하게 위장한 신종 폰지 사기지. 먼저 가입한 사람 돈으로 나중에 들어온 사람 수당을 메꿔주는 방식이야.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폭탄 같은 거지. 네 며느리는 그 사기 조직의 중간 모집책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고. 우리가 확인한 피해자만 벌써 20명이 넘어. 대부분이 은퇴 자금을 투자한 노인들이나 세상 물정 모르는 주부들이야.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지. 종태의 설명을 듣는 내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요구했던 5천만 원도 바로 이 사기 조직에 바칠 상납금이었던 겁니다. 제 아들 이름으로 받아낸 8천만 원의 대출금 역시 이미 이 구렁텅이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 뻔했죠. 종태야, 이걸로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나? 물론이지. 증거는 차고 넘쳐. 하지만 관식아,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지금 신고해서 며느리만 콩밥 먹이는 걸로 끝낼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놈들 분명히 재산을 다른 곳에 다 빼돌렸을 거야. 피해자들은 돈 한 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그리고 무엇보다 네 아들놈이 걱정이다. 아내 사업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텐데 이게 사기 사건으로 터지면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어. 종태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앞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만 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제 아들이 저 범죄의 늪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것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와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일단 피해자들을 먼저 만나보자. 그들이 쥐고 있는 증거들을 전부 모으고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해. 그리고 네 아들은 어떻게든 그 사기 집단과 관련이 없다는 걸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날 이후 저는 종태와 함께 본격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터넷에 개설된 우희정 카페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카페를 통해 그들과 접촉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던 피해자들도 제가 우희정의 시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잡고 직접 만난 피해자들의 사연은 하나같이 기구하고 처참했어요. 저는 그 여자 때문에 평생 모은 퇴직금을 전부 날렸습니다.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저는 남편 몰래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서 투자했어요. 그 여자가 제 명의로 위조 서류를 만들어 추가 대출까지 받은 사실을 얼마 전에야 알았습니다. 이제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어르신. 한 피해자는 제 손을 붙잡고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서 저는 제 아들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저 또한 저들의 슬픔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며 제가 모은 자료들을 모두 공유했어요. 우리는 각자가 가진 계약서, 녹취 파일, 송금 내역 등을 한데 모아 며느리와 그 사기 조직의 범죄 전모를 퍼즐처럼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합치자 혼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었고 그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연대가 굳건해질 무렵 저는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아들 인수를 그 구렁텅이에서 빼내기 위한 충격요법을 쓰는 것이었죠. 이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법. 때로는 잔인한 선택이 진짜 사랑일 수도 있다고 저는 스스로를 다잡고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감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한 뒤 변조된 목소리로 최대한 사무적으로 말했어요. 귀사의 재무팀에서 근무하는 김인수 대리에 대해 제보할 것이 있습니다. 김인수 대리가 최근 회사 자금을 일부 횡령하여 아내의 개인 사업에 투자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회사 거래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제보를 마치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아들이 직접 횡령을 한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며느리가 아들 명의를 도용해 회사 거래처에까지 돈을 빌렸을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회사에서 내부 감사를 시작하면 아들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끔찍한 사기꾼인지 깨닫게 되겠죠. 직장에서의 신뢰를 잃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어요. 제 아들은 뿌리까지 썩은 녀석은 아니라는 것을요. 이 충격이 저 교활한 여자에게서 아들을 떼어놓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인수야, 이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다오. 나는 너를 구하고 싶은 것이다.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수없이 외쳤습니다. 반격의 서막은 아들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새기는 비정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설치한 덫에 사냥감이 걸려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인수를 회사 앞으로 찾아가 만난 지 고작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던 제 귓가에 현관 도어락이 작동하는 기계음이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삐삐빅.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소리였죠. 저는 숨을 죽인 채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CCTV 앱을 실행하자 어둠 속에서 현관문을 비추는 카메라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검은 옷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익숙한 인형이 서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 우희정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아마 제가 집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직후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내와 저만 아는 번호로 이미 바꿔둔 상태였죠. 몇 번의 실패에 신경질이 난 듯 희정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철사를 이용해 구식 자물쇠를 따려는 듯 문틈을 낑낑거리며 쑤셔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스마트폰 화면으로 지켜보는 제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보다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기묘한 안정감마저 들었죠. 다행히 제가 현관문에 이중으로 걸어둔 안전고리 때문에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며느리는 문을 흔들며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제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죠. 젠장, 이 늙은이가 문단속은 철저하게 해놨네. 그 집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스마트폰으로 112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현재 제 집에 도둑이 들어와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경찰이 출동하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경찰의 발소리가 울려 퍼지자 희정은 화들짝 놀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꼼짝없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순간이었죠. 잠시 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한숨에 달려온 아들 인수가 파출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정은 제 아들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쏟아내며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너무 억울해. 아버님 댁에 드릴 것이 있어서 잠깐 들렀는데 열쇠를 잃어버려서 문을 못 열고 있었던 것뿐이야. 그런데 아버님이 나를 도둑으로 오해하고 신고하신 거야. 흑흑. 그 뻔뻔한 연기에 아들은 또다시 흔들리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게서 전송받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희정이 능숙하게 철사로 문을 따려 시도하는 장면과 집 서류를 찾아야 한다고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희정아? 너 정말 도둑질 하려고 했던 거야? 영상을 본 아들은 충격에 휩싸여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희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결국 며느리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저는 파출소를 나오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네 눈으로 똑똑히 봤느냐? 저게 바로 네가 그토록 믿었던 아내의 진짜 모습이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믿음의 성벽에 비로소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범죄 시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돈이 급해지자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듯 더욱 대담하고 무모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죠. 며칠 뒤 저는 동네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집을 내놓을 때마다 신세를 졌던 분이었어요.
사장님, 저 김관식입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어르신, 별일 없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어르신 댁을 내놓으려고 저희 부동산에 찾아왔었는데요. 저는 직감적으로 그게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혹시 제 며느리 아닙니까? 네, 맞아요. 자기가 시아버지 되시는 어르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급하게 집을 처분해야 한다면서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으려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서요. 혹시나 해서 어르신께 먼저 연락드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중병에 걸린 노인으로 만들어 집을 날름 팔아치우려 했던 겁니다. 저는 부동산 사장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절대로 집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 사람이 위임장 같은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아, 네. 여기 어르신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이라면서 주고 갔어요.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거 절대 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계십시오. 제가 곧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며느리가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의 CCTV 영상도 좀 확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곧장 부동산으로 달려가 며느리가 두고 간 위조된 위임장을 확보했어요. 제 인감도장을 교묘하게 위조한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CCTV 영상에는 며느리가 마치 집주인인 양 거들먹거리며 사장님과 상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번에는 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라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를 손에 쥔 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을 엮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기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범죄를 시도했죠. 그날 오후 저는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객님, 김관식 어르신 맞으시죠? 저희는 본점 금융사기 예방팀입니다. 방금 전 고객님 명의로 인터넷 비대면 대출이 신청되었는데 제출된 서류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담당 직원의 말에 따르면 누군가 제 신분증을 위조하여 인터넷 은행을 통해 5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이 입금될 계좌가 제 명의가 아닌 제3자의 계좌였고 본인 인증 절차에서 제출된 사진이 기존에 등록된 제 사진과 미세하게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직원이 대출 실행을 보류하고 제게 연락을 한 것이었죠. 어르신, 요즘 이런 식으로 자녀들이 부모님 신분증을 도용해서 대출받는 사고가 많습니다. 가족이라도 절대 개인정보를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은행 직원의 당부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늘이 저를 돕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는 즉시 해당 대출 신청이 명백한 사기임을 은행에 통보하고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며느리가 대출금을 받으려 했던 그 계좌는 즉시 지급 정지 및 압류 조치가 취해졌죠. 아마 며느리는 자신의 통장이 갑자기 묶여버린 이유도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겁니다. 점점 더 많은 기관과 시스템이 그녀의 범죄를 인지하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들은 역설적으로 제게 승리의 확신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자멸적인 범죄 시도가 이어지는 동안 제 친구 종태는 그 뿌리를 파헤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소름 끼치는 진실을 발견해 제게 가져왔습니다. 그날 저녁 종태는 잔뜩 굳은 얼굴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관식아,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네 며느리는 악마야, 악마. 종태가 내민 것은 인터넷 카페 화면을 출력한 종이었습니다. 현명한 며느리들의 정보 공유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카페였지만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죠. 그곳은 시부모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시집살이의 스트레스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며느리들이 모여 온갖 음모를 꾸미는 익명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의 열성 회원이 바로 제 며느리 희정님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우희정이었습니다. 이것 봐라. 한 달 전부터 고집쟁이 시아버지 재산 미리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수십 개나 올렸어. 내용은 더 가관이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는 법, 재산을 빼앗기 위해 금치산자 신청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묻고 답하고 있더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우희정님이 쓴 글들이 빼곡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집 한 채를 깔고 앉아서 절대 안 내놓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을까요? 요즘 치매 초기 증상처럼 보이게 하는 약도 있나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다른 회원들과 댓글로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가루를 조금씩 음식에 타서 계속 기운을 빼놓는 방법도 있다는 식의 대화를 주고받은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노린 재산 다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살이이자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파괴하려는 악의 그 자체였습니다. 종태야,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이냐? 내가 직접 아이디 추적해서 알아낸 거다. 이 정도면 단순 사기 미수가 아니라 상해 예비 음모까지도 걸 수 있어. 관씨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왜 그토록 불안해하며 저를 지키려 했는지 그 처절했던 심정이 비로소 온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먼저 며느리라는 존재가 품고 있는 저 시커먼 아기를 감지했던 겁니다. 저는 종태가 가져온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복사하고 캡처해서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며느리의 추악한 본성을 만천하에 드러낼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악마의 실체는 다른 곳에서도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신을 아들 인수의 회사 후배라고 밝힌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저를 잠깐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죠. 다음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난 아들의 후배는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어르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인수 형수님께서 저희 회사 거래처 여러 곳에 인수 형님 이름을 팔아 돈을 빌리고 다니셨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아들의 회사 명함과 재직 증명서까지 위조해서 마치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인 것처럼 속여 거래처 사장들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회사가 지금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비공식적으로 잠깐만 빌려주시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식이었죠. 아들이 회사에서 신임이 두터웠던 터라 몇몇 거래처 사장님들이 의심 없이 돈을 빌려주었던 겁니다. 피해 업체가 5곳이고 총액은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사장님들이 인수형을 딱하게 여겨서 아직 회사에는 알리지 않고 저희들끼리만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사에서 감사가 시작되면서 이 일이 터질까봐 다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 후배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아니었다면 제 아들은 횡령이라는 누명까지 뒤집었을 뻔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피해를 입은 거래처 사장님들께 모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돈으로 3천만 원을 모두 변제했죠. 사장님들은 제게 미안해하며 며느리에게 받은 차용증을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며느리를 사기죄로 고소할 매우 중요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쓴 돈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며느리의 목을 조를 또 하나의 칼이 된 셈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의 두 얼굴을 제 아들 인수가 직접 확인하게 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내의 제사였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를 부르지 않고 손주들만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죠.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은 제 품에 안겨 할머니가 보고 싶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차려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래, 요즘 엄마 아빠는 잘 지내시냐? 할아버지한테는 통 연락이 없어서 궁금하구나. 그러자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큰손자가 우물쭈물하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은요. 얼마 전에 엄마가 할아버지 드리는 물에 뭘 타려고 했어요. 하얀 가루였는데 저희가 쳐다보니까 깜짝 놀라서 그냥 버렸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보았던 그 사악한 댓글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 옆에 있던 어린 손녀딸이 울먹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가 맨날 우리한테 할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할아버지만 없어지면 우리가 큰 집에서 살 수 있다고요. 아이들의 순수한 입에서 나온 증언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이들을 진정시킨 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의 증언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을 집으로 불렀죠.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들어서는 아들 앞에 저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녹음기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아들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질겨갔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직접 엄마의 만행을 증언하는 것을 듣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녹음이 끝나자 아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희정이가, 설마 희정이가. 이제 알겠느냐? 네가 그토록 믿었던 여자의 진짜 모습을. 저건 사람 잡을 뻔한 짓이야, 이놈아. 제 외침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저를 원망하고 의심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보였어요. 아들은 한참을 울부짖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과 불신이 아닌 처절한 현실을 깨달은 자의 깊은 절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저는 너무도 길고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아들이 저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제 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이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제 편에 서기로 결심한 다음 날, 우리의 대반격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목숨을 걸고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변호사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집 현관문을 따려다 실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50여 개, 집 서류를 찾아야 한다고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30여 개, 위조된 위임장과 인감도장, 금융사기 미수 기록, 그리고 인터넷 카페에 올렸던 소름 끼치는 글들과 아이들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증거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하고 명백했습니다.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하던 변호사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버님, 이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군요. 이 정도 증거라면 상대방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명예 도용,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상해 예비 음모까지.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완벽하고도 다각적인 증거 자료는 처음 봅니다. 우리는 곧바로 우희정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죄목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죠.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 역시 저희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보고는 감탄하며 이 정도 사안이면 구속 수사는 물론이고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버님께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의 칼날이 드디어 악마의 목을 향해 겨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곳은 며느리의 친정이었습니다. 사돈 내외는 전화를 걸어와 다짜고짜 제게 화를 내더군요. 아니, 사돈 어른.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 딸이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 이건 분명히 사돈께서 모함하시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로 싸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죠. 정그렇게 억울하시면 직접 와서 당신들 따님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시지요. 며칠 뒤 잔뜩 격앙된 얼굴로 저희 집을 찾아온 사돈 내외 앞에 저는 그동안 모았던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그들의 딸이 직접 인터넷에 올린 글들까지. 증거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사돈 내외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질겨갔고 아이들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을 때 사돈 안어른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맙소사 내 딸이 어쩌다 저런 괴물이 되었을꼬.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사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사돈 양반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사실 희정이가 결혼 전에도 저희 돈을 몰래 빼돌려서 집안을 파산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저 결혼해서 정신 차리고 잘 살기만을 바랐는데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가 다 증언하겠습니다. 제 딸이지만 저 아이는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친정 부모마저 등을 돌린 며느리는 이제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녀를 비호해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죠. 피해자 모임의 활동도 결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증거와 늘어난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공동소송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 수는 어느새 30명을 훌쩍 넘어섰고 총 피해액은 15억 원에 육박했죠. 사건의 규모가 커지자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종태가 아는 기자에게 이 사건을 제보했고 며칠 뒤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희대의 며느리 사기꾼, 두 얼굴의 악마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방송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며느리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들의 절절한 인터뷰, 그리고 제가 제공한 일부 증거 자료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한 인간이 이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냐며 경악했고 며느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죠. 한편 아들 인수는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위원회에서 모든 사실을 정직하게 털어놓았고 제가 대신 변제한 거래처의 채무 기록과 아내를 고소한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모든 정황을 파악한 회사 측은 아들 역시 아내에게 속은 명백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인수 씨도 피해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징계를 하겠나.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네. 자네 아버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야. 이제 다 잊고 다시 열심히 일하게. 회사의 배려로 아들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깨닫고 제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을 저 악마의 노예로 살았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묵묵히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대반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악마는 이제 법의 심판대와 세상의 지탄이라는 이중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악마가 자신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법원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분노나 슬픔에 휘둘리지 않았죠. 제 옆에는 든든하게 훌쩍 자란 아들 인수가 함께 걷고 있었고, 제 손에는 아내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명예가 바로 서는 날이라고, 당신을 대신해 내가 모든 것을 지켜보겠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법정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은 이미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들과 이 사건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 그리고 제 친구 종태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며느리 우희정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더군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희정은 저주를 퍼붓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빛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연민조차 담지 않은 시선으로 그 애를 마주 보았을 뿐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죄목을 하나씩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주거침입, 명예훼손, 상해 예비 음모. 열거되는 죄명만 해도 10가지가 훌쩍 넘었습니다. 검사는 법정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우리가 제출했던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따려던 CCTV 영상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고, 인터넷 카페에 올렸던 끔찍한 글들이 화면에 클로즈업되자 여기저기서 경악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희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었지만 그것이 반성의 눈물인지 분노의 몸부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인은 끝까지 뻔뻔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이며 며느리를 향한 과도한 망상에 사로잡혀 이 모든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제가 며느리를 음해하기 위해 다른 피해자들을 선동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검사가 내놓은 압도적인 증거들 앞에서 힘을 잃어갔습니다. 제가 제출한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병원의 공식 소견서는 그들의 주장을 한낱 거짓말로 만들어버렸죠. 마침내 제가 증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떨릴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앉으니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저는 판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간의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유언부터 시작해서 며느리의 대출 요구, 그리고 마침내 아내의 기일에 목격했던 그 끔찍한 장면에 이르기까지. 그날 저는 아내의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제 며느리가 제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닥에 내려놓고 신발을 신은 채로 짓밟고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방해가 된다는 저주를 퍼부으면서요. 판사님, 저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진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함께한 50년 세월이자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제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배심원들의 얼굴은 분노와 연민으로 굳어갔어요. 제 증언이 끝나고 다음 증인으로 뜻밖의 인물이 호명되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사돈 안어른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사돈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딸이 결혼 전부터 가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집안을 파산시켰던 과거를 모두 고백했습니다. 판사님, 제 딸이지만 저 아이는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 아이는 돈을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도 남편도 시아버지도 안중에 없는 무서운 아이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런 괴물을 세상에 내놓은 제가 못된 년입니다. 친어머니의 증언은 며느리에게 내리꽂는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희정은 고개를 들고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까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악을 썼지만 그 발악은 처절한 단말마처럼 들릴 뿐이었죠. 최후 변론에서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반사회적 범죄자라며 특히 고인이 된 시어머니의 명예를 짓밟은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폐륜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선고 공판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아들의 손을 잡고 법정에 앉았죠.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우희정.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또한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고령의 시아버지에게 전가하려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땅.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치는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희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건 모함이야. 억울해. 라고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제압하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면서도 희정은 끝까지 저를 향해 저주 가득한 눈빛을 거두지 않았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 인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연이 드디어 법의 이름으로 단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아들은 이혼 서류를 들고 구치소로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아들 스스로 매듭짓게 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아들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혼? 좋아해. 어차피 당신처럼 무능한 남자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었어. 당신이 조금만 더 유능했어도 당신 아버지를 잘 구슬렸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듣고 아들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말씀이 전부 맞았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고 눈먼 바보였습니다.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법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제 아들에 대한 정신적인 구원도 함께 이루어진 셈이었죠. 정의는 다른 곳에서도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며느리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그녀가 숨겨둔 재산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시골의 사찰에 숨겨둔 금고에서 현금 5억 원과 수십 개의 금괴를 발견해냈죠. 모두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발견된 재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공평하게 배상되었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돈을 전부 되찾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은 악인이 훔쳐간 재산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죠. 저 또한 그 돈의 일부를 손주들의 교육비 명목으로 배상받았습니다. 그 돈은 제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기에 손주들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 고스란히 넣어두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이전의 신뢰를 되찾아갔습니다. 동료들은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고 아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겁니다. 이 은혜는 평생을 두고 갚겠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등을 두드려줄 뿐이었죠. 악몽 같던 시간은 지나가고 파괴되었던 우리 가족은 이제야 비로소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법의 심판을 받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두 번째 기일이 찾아왔죠.
작년 이맘때 저는 홀로 납골당을 찾아 외롭게 아내를 만났지만 올해는 제 옆에 듬직한 아들과 제잘거리는 손주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아내가 생전에 좋아했던 잡채와 약과 그리고 따뜻한 식혜를 정성껏 준비해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가을 풍경이 유난히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납골당에 도착해 아내의 사진 앞에 음식을 차려놓자 아들 인수가 먼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고 못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해드렸습니다. 하늘에서라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 잘 모시고 아이들 훌륭하게 키우면서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겠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죄에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손주들도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할머니 사진에 인사를 올렸어요. 할머니, 저희 이제 행복해요. 아빠랑 할아버지랑 같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하늘에서 저희 지켜봐 주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납골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 당신이 그토록 걱정하던 우리 아들, 이제 철들었어. 그리고 당신 손주들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 당신이 하늘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준 덕분이야. 정말 고맙소. 작년의 기일이 슬픔과 분노의 시간이었다면 올해의 기일은 감사와 평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지난 1년간 미뤄왔던 일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변호사와 상담했던 가족 신탁 절차를 완벽하게 매듭 짓는 것이었죠. 저는 아들을 불러 제 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수야, 나는 이 집과 내 남은 재산을 가족 신탁으로 묶어둘 생각이다.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재산은 너희 손주들이 30살이 될 때까지 교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결혼 자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너에게는 한 푼도 상속하지 않을 생각이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그게 맞는 결정입니다. 저 같은 놈에게는 과분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사가 담긴 곳이니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버지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들의 성숙한 대답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모든 서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탐욕스러운 손길도 더 이상 이 집을 위협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저는 비로소 완벽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경로당 회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제가 겪은 일이 영웅담처럼 퍼져나간 모양이었어요. 김관식 씨,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 우리 늙은이들의 희망이야, 희망.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특강을 좀 해주실 수 있겠나? 요즘 자식들한테 재산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는 노인들이 한둘이 아니야. 관식 씨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알려주면 우리 영감, 할멈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저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을지도 모르는 다른 이들에게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회장님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특강날, 저는 경로당에 모인 수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겪은 일들과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에 눈물을 훔치는 분도 있었고 분노하며 주먹을 쥐는 분도 있었죠. 특강이 끝나자 어르신들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정말 큰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개인의 아픔이 더 이상 저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제 상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방주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저는 새로운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제게 조심스럽게 한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는데 참하고 선량한 인상이 꼭 젊은 시절 제 아내를 보는 듯 했어요. 아들은 이전의 실패를 거울 삼아 오랜 시간 신중하게 만남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제 손주들에게도 진심으로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아이들도 그녀를 잘 따랐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만남을 조용히 축복해주기로 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용기만 있다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어느 주말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들이 새로 만난 여자와 함께 손주들의 공놀이를 지켜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아내의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남기고 간 그 마지막 말 한마디 덕분에 내가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냈어. 이제 정말 아무 걱정 없소. 우리 아들도 손주들도 그리고 나도 이제 정말 행복해. 그러니 당신도 하늘에서 부디 편히 쉬시오. 사랑하오 순영아. 저는 아내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아내의 미소 위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제 인생에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